안녕하세요. 저는 38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는 7년 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됐어요. 그는 저보다 6살이나 어린 32살이었지만 나이는 저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단지 저만의 의심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간 밤마다 제가 홀로 상상했던 것보다 더 추악하게 그지없었어요.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희 부부는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에 저는 대기업에서 이른 나이에 초고속으로 과장에 승진할 만큼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들어가기 어렵다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남편이 있는 경기도로 내려오게 됐어요. 다들 이런 저를 보며 그토록 애를 쓰고 우락부락한 남자들 사이에서 밤새워가며 어렵게 올라간 자리까지 내놓을 만큼 대단한 남자냐며 물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남자라며 대답하곤 했죠.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제가 만나본 그 어떤 남자보다도 성실한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남자였어요. 그 당시 남편은 작게 식재료를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다들 고작 그거나 하는 남자를 두고 어마어마하고 의수되는 거냐 할 테지만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골한장 은행 도움은 물론이고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부모님을 두어 그 어디에서도 도움 하나 받지 못한 채 그저 그의 맨손으로만 일궈낸 결실이었어요. 요즘같이 허세만 가득해서 까보면 알맹이 하나 없는 남자들에 비하면 내실이 굳은 살처럼 단단하게 쌓이다 못해 박힌 그런 남자였죠. 그런 와중에 저를 어찌나 사랑해주던지 늘 세상에서 이렇게 예쁜 사람은 처음이라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저만 보면 이야기해주곤 했어요. 어떻게 그런 남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희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결혼이라는 장벽을 뛰어넘긴 쉽지 않았어요. 너한테 저런 여자가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돈 있어도 못 들어가는 서울의 이른남 대학도 모자라 연봉이 억대가 넘는다는 대기업까지 다니던 여자를 이 시골에 놀러 앉히려고 그것도 고등학교만 나온 네가 그래 지금이야 사랑이 눈 멀어 운 좋게 여기 앉힌다고 하자. 그런다고 저 여자가 뭐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 더군다나 여자가 얼마나 기가 세면 마을이 다 되도록 데려가겠다는 남자 하나가 없어서 결혼도 안 하고 남자들만 득실거리는 회사에서 다 제치고 가장자리까지 앉았겠어. 괜히 사랑이네 뭐네 허울 좋은 소리로 네 팔자 네가 꼬지 말고 적당히들 만났으면 이만 헤어져. 괜히 나중에 이혼하는 만에하며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난 분명히 말했다. 이 결혼 절대 안 된다고. 시어머니는 그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일찌감치 이혼을 하시고 혼자 된 몸으로 시장 한편에서 국밥을 팔아 아들을 키울 만큼 생활력이 강한 분이었어요. 생활력이 강하다는 건 산전수전 여자 혼자 몸으로 안 겪어본 순환이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인데 시어머님은 제 나이도 나이지만 제가 너무 잘난 게 이유라며 머리감까지 동여매고 저희 결혼을 반대하기에 이르셨죠. 물론 저희 친정집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 시절 아르바이트 한 번 없이 대학까지 마칠 정도의 중상층 자제이던 부모님은 일찌감치 결혼해 아버지는 제가 다니던 회사에 임원까지 하실 정도로 능력에 출중하셨어요. 더군다나 오빠와 여동생 또한 해외에서 근무할 정도로 저희 삼남매 어디에 내놔도 빠지는 거 하나 없을 만큼 잘 키웠다 자부하셨어요. 근데 제가 고작 기아 시장에 식료품이나 파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고 하니 저희 친정어머니는 끝끝내 쓰러지고 마셨죠. 집안 반대 무릅쓰고 그 결혼하려고 하거든. 이번 참에 우리도 부모 자식 인연 끊고 살자. 너 하나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네 엄마 보는 것도 힘들고 힘들게 살 것 뻔히 알면서도 눈 감고 이 결혼 허락하는 건 절대 못할 짓이니
네 고집대로 살려고 하거든. 우리도 그냥 자식 걸어오는 셈 치마. 결국 저는 이 결혼을 하기 위해 친정 부모님과 절연까지 하게 됐어요. 모든 걸 잃고 놓은 채 남편 곁에 자리 잡기 위해 내려온 저를 시어머니는 여전히 탐탁지 않아 하셨죠. 네가 그렇게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고 싶거든. 너희 친정에서 파티하고 있는 마당에 예달이나 혼술에 우둔하며 얼굴 붉힌 마음 없다. 그러니 너희 두 사람 네 집 한 채 마련해 오면 나도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생각하고 이 결혼 허락하마. 그 잘난 대기업을 10년 넘게 다녔으면 이 시골에 그 정도 해오는 건 일도 아니지. 고작이야 시장에서 8,000원짜리 국밥이나 팔아 남는 게 뭐 있다고. 아들 낳은 자로 내 집 한 채 없는데 아들 신혼제까지 해줄 형편은 안 된다는 것쯤은 옆에서 봐서 알고 있지. 그러니 정 그렇게 너희들이 살고 싶거든. 집 한 채 해오너라. 저희들 다 서로가 아니면 평생 결혼할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이라 오히려 시어머니의 말씀이 명쾌하게 들렸어요. 남자 나이 32, 기껏해야 빚이나 없으면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렇기에 이 시골에서 집 한 채 정도는 저로서는 무리할 것도 아니었죠. 다행히 지방이기도 했고 대출을 받은 만큼 크게 부담되는 집값 시세도 아닌 터라 그간 회사에 생활하면서 열심히 모아둔 돈에 살고 있던 회사 앞 오피스텔 보증금을 빼니 신혼집 비용 정도는 거뜬히 마련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혹여나 이렇게 하면 제가 나가 떨어질 줄 알고 마지막 비장의 비세기를 꺼낸 것 같아 보였죠. 하지만 제가 오히려 답을 찾은 것 마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척하고 애가니 많이 놀라신 듯한 눈치였어요. 저희는 그렇게 시어머니만 모시고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며 드디어 부부가 됐어요. 저는 남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도왔어요. 언젠가는 제 선택에 틀리지 않았다는 걸 꼭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사업을 확장하고자 잠도 안 자고 발로 뛰며 회사를 다닐 때보다 몇 배로 더 노력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3년간 함께 사업을 키워간 덕분에 저희는 연매출이 10억이 넘는 식품 도매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사업 규모가 커진 덕분에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식당도 저희 제품을 싸게 납품받아 운영해 몇 년 사이 2층짜리 건물을 지을 만큼 입소문이 자자한 맛집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저를 보면 우리 집에 복덩이가 넝굴째 들어왔다며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곤 했어요. 당신의 회사고 친정이고 다 뒤로하고 여기로 내려올 때 어찌나 미안했는지 몰라. 나한테 와준 것만으로도 가분하고 고마운데 이렇게 성공해 살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내가 당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대접만 받게 해줄게. 남편과 함께 해온 만큼 회사에 애정이 컸던 저는 남편 말대로 가만히 집에만 있기에는 좀이 쑤셔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런 저를 알기에 남편은 저에게 회사 명예이사 자리를 주며 언제든 일하고 싶을 때 회사에 나오라며 명함까지 만들어줬어요. 시어머니도 더 이상 저를 전처럼 등한시하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저의 공로를 인정하는 듯 결혼 전과 달리 저에게 꼼짝 못하시는 듯 했죠. 이를테면 하다못해 외식 메뉴 하나를 고르더라도 제 입에 맞는 메뉴를 선정하셨어요. 식당은 내가 세아가 잘 먹는 소고기집으로 예약해뒀다. 그러니 퇴근하면 세아가 데리고 식당으로 와. 아가 잘 먹는 걸로 내가 미리 시켜 구워둘 테니까 늦지 말고 와. 소고기는 오래 굽는 거 아니다. 장밋빛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던 저희 사이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어요. 결혼하고 1, 2년간은 회사 일에 집중하느라 아이까지 챙길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론 자연 임신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나이인 터라 남들은 쉽게 생기는 아이가 저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니 이미 그때가 제 나이 41였어요. 더 이상 자연 임신을 기다리기에는
여자로서 생체 시간적 여유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죠. 아무리 너희가 서로 좋아 죽는다고 해도 조금 더 나이 먹어보면 두 사람만으로 허전한 구석이 있을 게야.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병원이라도 다녀보는 게 어떻겠니? 점심시간 지나면 애비 주변 친구들도 다들 결혼해서 만나기만 하면 자식들 얘기하기 바쁠 텐데 거기서 멀뚱하게 앉아 듣고만 보면 괜히 씁쓸하고 그러다 보면 남자로서 허튼 생각도 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너라도 이 말은 귀담아 들어. 다 인생 선배로서 보고 듣고 한 게 많아 말해주는 거다. 이젠 전처럼 잠 설치면서까지 일할 필요도 없으니 건강 좀 회복해서 하루빨리 난임 시술도 시도해봐. 내 친구 며느리도 10번 가까이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주사 맞고 하더니 결국 이번에 똑똑거비 같은 아들 손자 얻었다고 하더라. 너만 할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 병원도 알아다 봐주마.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푸시로 인해 저와 남편은 시험관 시술을 시도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몸은 지쳐갔고 할 때마다 이번엔 아기가 생길 수 있을까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갔어요. 그렇게 4번의 실패 후 5번째 시술을 이어간 끝에 겨우 임신에 성공하게 됐죠. 저와 남편은 당연하고 시어머니도 귀한 손주라며 뜰 듯이 기뻐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노산인 저를 생각해서 명절은 물론이고 제사까지 모두 뒷전으로 미룬 채 저와 뱃속의 아기 건강만을 최우선으로 여기셨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뱃속의 아이를 품고 임신 5개월이 넘어가던 중 전 급작스러운 복통으로 인해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5개월 동안 금이야 오기야 품은 아기를 유산하고 말았어요.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고 말했던 아기이기에 이런 슬픔은 그야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기 그지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고통에서 저를 추스리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가 시작되고 말았어요. 그간 임신했다고 네가 집안일한 게 뭐가 있어? 제대로 남편 식사 한번 차린 적이 있어? 아니면 명절이라고 음식을 준비한 적이 있어? 그러니 이번 생일상은 직접 네 손으로 준비해 차리거라. 뱃속에 애 하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애지중지 떠받들어 줬더니 그것도 하나 못 지키고 흘러보네. 이제 곧 있으면 43인데 다시 임신이 될 것 같아. 네 임신 소식 기다리느니 밖에서 나오는 게 더 빠르겠다. 시어머니는 그토록 기다렸던 손주를 잃었다는 슬픔 때문인지 유산 후 매일같이 저를 달달 볶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저만큼이나 손주를 바라셨던 분이기에 제 슬픔을 뒤로한 채 시어머님을 이해해보려 무단히 애써봤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꾸지람은 더해지만 갔죠. 임신 그까짓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나한테 몇 번씩 하는 임신도 못해. 병원에 돈까지 수천만 원 써. 어렵게 품더니 그걸 하나 못 지키니? 이건 이제 와서 AS 해느라고 붙잡고 늘어질 친정이 있나.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를 하필이면 하자 있는 며느리로 얻어서는 내 이럴 줄 알고 그렇게 결혼을 반대했던 건데. 돈 있으면 뭐해? 물려둘 자식 하나가 없는데. 뭐 죽을 때 싸두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휴, 답답하다 답답해.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들으라는 듯이 푸념을 늘어두셨고 그런 분위기가 연이어지자 남편도 점점 힘이 빠져 지쳐갔는지 저와 함께 있어도 좀처럼 웃는 일이 없었어요. 되려 얼음처럼 차가운 기류의 연속이었죠. 물론 어렵게 얻은 아이를 유산한 건 저의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유 하나로 유일한 가족인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홀대받고 배제된다는 게 저는 쉽사리 납득이 어려웠어요. 그렇기에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관계를 회복해보고자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과의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더군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야근하느냐,
제가 잠든 이후에 집에 들어오는 일이 허다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이 없었어요. 남편의 회사이기도 하지만 저도 회사를 함께 키워온 사람으로서 집에만 가만히 앉아 남편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는 회사의 사정을 알기 위해 직원들 먹을 간식을 사들고 회사에 방문했어요. 사모님, 회사에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바쁜 것 같아서 다들 당 충전하시라고 간식 좀 사서 왔어요. 급한 일 없으시면 다들 모여서 간식 좀 먹어요. 요새 눈코 뗄 새 없이 바쁠 텐데 이런 거라도 제가 해줘야죠. 아유, 회사 초창기에 사모님 사장님 맨발로 뛰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이죠. 사모님이 확보해 두신 거래처들 덕분에 매출도 안정적이고 다들 저희 제품 좋다고 입소문이 나서 그런지 자기네들도 공급해달라고 더 높여 뽑고 줄 서고 있다니까요. 저희야 들어오는 발주서 보고 좋은 제품들만 보내드리면 돼서 어려운 것도 없고 무엇보다 이제는 시스템도 안정화돼서 야근도 전보다 훨씬 줄었어요. 이게 다 대기업 출신인 사모님이 시스템 만들어두신 덕분이죠. 다행이네요. 요즘 사장님이 자주 야근하는 것 같길래 회사에 무슨 일 있나 걱정돼서 와봤어요. 다들 사장님 성격 알잖아요. 괜히 저 걱정할까봐 혼자만 끙끙 앓는 거. 다들 혹시라도 사장님이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한 거 있음 지금이 기회다 생각하고 다들 말해봐요. 혹시 알아요? 상여금이라도 줄지. 저희는 사장님이 출근하시면 바로 나가시길래 집에 무슨 일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 몰래 신사업이라도 준비하시나 봐요. 요즘만큼 회사 안정적인 시기도 없는데 말이죠. 하긴 안정적이라고 멈춰있을 사장님이 아니시니 저희야말로 준비하는 사업 있으시면 기뜸 좀 해주세요. 이미 몰아닥치기 전에 못 간 휴가나 다녀오게요. 직원들의 농담이 끊이지 않는 걸 보아하니 회사에는 별일 없어 보였어요. 아니 오히려 이토록 평화로울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평화가 찾아온 듯 했죠. 이런 와중에 남편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얼굴을 보이지 않으니 무슨 일 때문에 이토록 바쁜가 의심스럽게 그지없었어요. 아, 사모님, 이번에 들어오는 사장님 개인 비서분은 전에 어디서 일하시던 분이세요? 가끔 보면 옷차림새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비서들하고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 지난번에 거래처 사장님이 주변에 왔다 잠깐 들렀는데 그 비서분 보고는 서울에 있는 어디 술집에서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갔다 마주쳐서 혹시 전에 어디서 일했냐고 물어보니까 들은 채도 않고 립스틱만 바르고 나가는 거 있죠. 아니 요새 공문서 위조해서 사기로 취업하는 사람들 간혹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닌 거 몰라요. 저는 처음 듣는 남편의 개인 비서 소식에 잠시 표정 관리를 하지 못했어요. 순간 저의 표정을 읽었는지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살피며 쉬쉬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저희 회사가 아무리 규모가 커지고 성장을 했다고 한데 고작 기아 전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아직은 더 커가야 되는 회사인데 사장의 개인 비서라뇨. 저로서는 도통 이해가지 않는 발상이었어요. 잠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싶어 생각에 잠겨있던 차 뒤늦게 미팅을 갔다가 들어온 남편과 마주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갑작스러운 저의 방문에 놀랐는지 저를 보고 발걸음을 뒤로 주춤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의 뒤를 이어 들어온 그의 개인 비서는 왜 사람들이 입방아에 올랐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숨도 쉬기 어려울 만큼의 딱 달라붙는 옷차림은 물론이고 걷기도 어려울 만큼의 높은 하이힐을 신은 그녀는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건지 그 의중을 알 수 없을 정도였죠. 더군다나 회사에서 단번에 눈에 띄일 만한 붉은색 립스틱을 바른 채 진한 화장을 한 그녀는 대충 짐작해봐도 고작 키야 20대 후반에 불과해 보였어요. 하지만 단지 여자의 촉만으로 남편을 궁지에 볼 수 없었기에 저는 못 본 척 눈을 감았어요. 남편은 제가 눈치채지 못한다 생각하는지
한시라도 빠르게 이곳에서 벗어나길 바라는지 저에게 얼른같이 집에 가자며 재촉하기에 비서와는 살짝 목례만 한 후 집에 돌아오게 됐어요. 갑자기 상의도 없이 개인 비서를 왜 고용한 거야? 어떻게 알게 된 사람이길래 면접도 안 보고 채용한 거야? 면접을 안 보긴 왜 안 봐? 내가 다 봤지. 그리고 내가 이 회사 사장인데 고작 기아 이사인 당신한테 허락받고 당신 컨펌 다 끝내야 드릴 수 있는 거야. 당신은 언제까지 나를 아랫사람처럼 볼 생각이야? 내가 언제 당신을 아랫사람처럼 봤다 그래? 그거 당신 자격지심이야. 당신만 모르지. 우리 회사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도 다 알아. 당신은 나 무시하고 하대하는 거. 당신은 이 회사 당신이 이렇게 키웠다고 생각하지? 아니 이거 내가 다 20살 되자마자 모의푼으로 시작한 그 초석으로 이루어낸 회사야. 근데 내가 일 바빠서 비서 하나 채용했다고 당신한테 이렇게 꼬치꼬치 취조까지 당해야겠어? 비서 채용한 걸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회사 운영자인 사장 최측근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믿을 만한 사람인지 물어보는 거야. 내가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잖아. 당신이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혹시라도 다른 회사에서 우리 회사 영업비밀 빼오라고 보낸 사람이면 어떡해? 당신 말대로 당신은 어렵게 일군 회사인데 그런 거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 절대로 내 뒤통수 칠 그럴 사람 아니야. 시장에서 온갖 사람들 마주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내가 그런데 고작 기아 20몇 살 된 여자애 하나 제대로 못 보겠어? 그런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전처럼 집에서 TV나 봐. 심심하면 다른 여자들처럼 쇼핑이나 다니던가. 괜히 불쑥불쑥 회사에 찾아오지 말고. 비서 이야기에 발끈하는 남편을 보니 더욱에 제 쪽에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수가 제대로 된 증거를 잡지 못한다면 이도저도 아닌 게 되니 저는 있는 인내심 없는 인내심 다 긁어 모아 꼭 참았어요. 오히려 그래 이해해주고 달래기까지 했어요. 그 덕분에 남친은 더 이상 별말 없더군요. 비서의 존재를 대켜서인지 남친은 제 눈치를 살피는데 한동안 퇴근 시간에 맞춰 제깍제깍 집에 들어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내내 핸드폰에 쉴 새 없이 울리던 탓에 겨우 잠에 들었던 저는 일어나 버렸어요. 술독에 빠져 만취한 채 잠이 든 남친은 깰 생각이 없는지 진동도 아닌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코까지 골더군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남편의 핸드폰을 꺼주기 위해 손을 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미리 보기로 뜬 메시지를 보게 됐어요. 계속 카톡에 비서 이름과 함께 사진이라는 메시지 알림이 울리더군요. 시간이 늦었는데도 쉴 새 없이 연락 오는 걸 보니 혹시라도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메시지 창을 열어보게 됐어요. 하지만 그건 판도라의 상자나 다름없었어요. 수많은 사진 속 그 여자의 모습이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저는 잠결에 이게 무슨 상황인가, 꿈인가 생신가 싶어 잠시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곧장 정신이 번쩍 들었고 바로 제 핸드폰에 들고 남편 메신저 내용부터 사진들까지 동영상과 사진으로 싹 찍어 남겨뒀죠. 어찌나 심장이 턱끝까지 올라왔다 내려왔다 반복하는지 당장이라도 심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두 손은 마치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 마냥 덜덜 떨려서는 쥐고 있던 핸드폰까지 놓칠 만큼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오더군요. 이날을 기점으로 저는 쌍스럽기 그지없는 두 남녀의 불륜증거를 잡기 위해 매일같이 남편과 그 여비서를 뒤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보름 정도 따라다녀보니 두 사람의 동선은 생각보다 단출했어요. 회사에서 만나자마자 둘은 출근과 동시에 호텔로 퇴근하더군요. 둘이서 다니는 호텔은 대략 3곳 정도였고 간혹 호텔이 지겨워질 때면 처음 보는 어느 집으로 향하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여기가 저 비서의 집인가 싶었지만 그러기엔 고작 키야 20대인 그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비싼 고급 빌라였어요. 둘은 그곳에서 새벽까지 머무는 일이 잦았고 며칠 따라다니다 보니
그곳이 남편이 여비서에게 얻어준 둘만의 아지트라는 걸 알게 됐죠. 여비소 회사 근처에 본인집은 따로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가 뒤를 쫓고 있는지도 모른 채 허구한 날 출장 간다고 집을 나서더군요. 도대체 출장 가는 사람이 왜 새 속옷은 챙겨나가는지, 이건 뭐 바람 피우는 걸 알아달라고 요를 쓰는 건가 싶었어요. 그렇게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둘만의 아지트로 향하는데 속에서 천불이 끓다 못해 용암이 솟구치는 것만 같더군요. 답답하고 속이 상해 미쳐버리겠는데 남편만 믿고 내려온 곳이라 하소연할 친구가 있길 하나, 그렇다고 울며 불며 푸념할 친정이 있길 하나, 정말이지 서럽다는 말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시어머니를 찾아가 남편을 좀 어떻게 해달라며 애원하기에 이르렀죠. 어머님, 아비 좀 말려주세요. 아니 어떻게 좀 해주세요. 코를 내시던 하다못해 매를 들던 해서라도 정신 좀 차리라고 해주세요. 갑자기 찾아와서는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돈만 열심히 버는 우리 아들을 왜 혼내? 이것 좀 보세요. 그이 얼마 전에 뽑은 여비서랑 눈 맞아서 지금 저 몰래 바람 피우고 있어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자 붙은 어머니를 찾아왔겠어요. 어머니 생각 좀 해보세요. 친정에서도 이 사람하고 반대하는 결혼한다고 내치다시피 해서 가족이라고는 어머님하고 그이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를 두고 그것도 이렇게 새파랗게 어린 여자랑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같이 일을 회사에서 말이에요. 어머니도 같은 여자로서 제 입장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달이 날까 싶어 그래서 임신하라고 애라도 하나 낳으라고 했건만 이제 와서 이미 엎질러진 뭘 어떻게 주워 담어. 물이 주워 담는다고 전이랑 똑같이 담기게 하든 이게 다 네가 멀쩡하게 애이로 생긴 일이니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겠거니 생각하고 받아들여. 네가 지금 와서 안 받아들이면 무슨 방도가 있어.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고 울며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놀란 듯 했어요. 하지만 잠시 후 이건 빼도 박도 않고 100% 남편의 잘못이라는 걸 인식한 듯 안셈을 바꾸지 않더군요. 그러더니 오죽 제가 못났으면 밖으로 도냐며 제 탓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더니 결국 그놈의 씨를 들먹이며 제 상처인 아이 문제를 사정없이 후벼파기 시작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그러다 밖에서 애라도 나오면 오히려 저한테 좋은 일 아니냐 하시는데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마지막까지 남자는 원래 자기 씨 부리는 게 중요한 사람인데 제가 그걸 못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라며 되지도 않는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역시나 시자 붙은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고 위로를 바란 제가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이 와중에도 무슨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역을 찾았나 싶어 계속해서 저를 자책하게 됐어요. 저는 이날 이후 어머니와도 인연을 끊고 다짐 그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순간 의지하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던 감정으로 인해 결국 남편도 제가 본인이 바람 피운다는 걸 알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호통을 치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당신 어부중이야? 아니 어떻게 비서랑 내 사이를, 그것도 아느라는 사람이 선두에 서서 바람을 피낼 불륜이네 앞장서서 소문을 만들어. 그나마 우리 엄마가 들었으니 여기서 끝나지. 하다못해 당신 친구들이라도 들었어봐. 이거 다 당신 얼굴에 당신이 몫이라는 거라 진배 없는 일이야. 공부도 잘했다는 사람이 어쩜 이렇게 사리분별을 못하는지. 그냥 다른 여자들처럼 벌어다 주는 돈 쓰면서 그간 하고 싶던 취미생활이나 하며 지낼 수는 없는 거야. 아니 어떻게 아내가 돼서 남편 허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파헤치겠다고 이 난리를 피우는지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당신이 바람 피우는 게 다 망상이라는 거야?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이제 보니 완전히 눈이 돌았구나. 사리 분별 못하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집에서 괜히 이상한 상상이나 하고 있지 말고 정신병원을 가. 요즘은 그런 거 다리는 거 흠도 아니라더라. 가서 약이라도 처방받아 먹어. 괜히 생사람 잡지 말고. 생사람? 당신 지금 발뺌하겠다는 거야? 그래 알겠어. 두고 보자. 내가 생사람을 잡은 건지 아니면 그 저질스러운 진실을 밝히게 된 건지 그건 시간 지나보면 알겠지. 남편은 그날로 당장의 여비서를 회사에서 해고해버렸어요. 그러곤 은근슬쩍 제가 두 사람 관계를 오해에 곤란했다며 저의 의부증에 대해 회사에 소문을 내는 듯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약 물고 남편 몰래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시댁을 타겟으로 말이죠. 시어머님과 남편을 통째로 날려버릴 방법을 말이에요. 물론 남편 외도에 대한 증거는 이미 차고 넘쳤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가 당한 만큼 제 한이 풀린 만큼 복수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고작 기업 회사 집은 조금 빼앗고 위자료 받아 이혼해주는 게 전부일 테니 말이죠. 대체 제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야 되죠? 이미 저는 온갖 증거와 시어머니의 기상천외한 녹취록까지 들고 이미 변호사를 찾은 지 오래였어요. 변호사는 회사까지 빼앗고 싶거든 더욱 확실한 증거를 찾아오라 했죠. 이 의사에 제가 얼마나 일조했고 제가 시집오고 난 후 시댁의 재산 규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말이죠. 저는 남편의 외도에 대해 공론화한 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그저 홀뿐인 아니 못 잡아먹어 안달난 며느리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더욱 확실한 증거를 위해 참아야 됐어요. 상간녀 소송을 한다고 한들 남편이 그 소송 비용을 내주면 제 돈이 돌고 돌아 제 주머니로 오는 것밖에 되지 않았으니 저에게는 상간녀 소송도 무의미한 시간 낭비였어요. 둘이 호텔방을 들어갔다 나온 사진이 아닌 호텔방에서 뭘 했는지 둘만이 아지트에서 뭘 했는지 그 증거가 절실했죠. 그래야만 그간 당한 추억을 되갚아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1년이 넘도록 더 명확하고 그 누구도 발뺌할 수 없는 증거를 손안에 넣기 위해 그 어떤 수모 앞에서도 이 약 물고 버텨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는 그날도 저를 가만두기 싫으셨는지 저에게 툭툭 시비를 걸어오셨어요. 저와 연락도 알고지이 없어지자 저희 집에 문득대고 찾아와서는 선포하시더군요. 네가 아무리 남처럼 살고 싶다고 한들 어쩌겠어. 이제 와서 너 써주는 의리의리한 대기업이 있길 만무하고 그렇다고 네 친정에서 반대하는 결혼하더니 소박까지 맞은 너를 환대할 일은 더더욱 없고 그러니 잔말 말고 네 남편 내조는 물론이고 이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노릇이나 덕독히 해라. 이제 너도 네 주제 파악할 때가 되지 않았어? 의붓증으로 네 남편 1년도 넘게 달달 볶았으면 너도 화풀이할 만큼 한 거 아니야? 그만큼 했으면 됐다. 앞으로 내 연락 무슨 일 있어도 받도록 하고 명절이고 내 생일이고 제사고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성심성의껏 챙기도록 해. 그게 며느리의 본분이자 의무 아니겠어? 온갖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오신 시어머님은 저에게 며느리의 본분에 운운하며 1시간이 넘도록 충고를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설날이 되자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저에게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하셨죠. 물론 내용은 앞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했어요. 명절이면 응당 며느리가 찾아와 한 땀 한 땀 음식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며 그게 며느리로서의 본분이 아니냐며 말이죠. 그럴 줄 알고 이미 명절상을 거나하게 준비한 저는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님, 아범한테 전달 못 받으셨어요? 이미 제가 명절상 그간 서운하게 해드린 것까지 두둑하게 챙겨서 준비했어요. 아무래도 크게 준비하다 보니 저희 집이 비좁을 것 같아서 장소 하나 대거내는데 어머니께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바빠서 그이가 까먹었나 봐요. 저도 지금 준비한 곳으로 가고 있으니
어머님도 거기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집 앞으로 택시 불러놨어요. 그거 타고 오시면 주소 앞에 세워줄 테니 거기로 오시면 돼요. 잠시 후에 봬요. 시어머님이 말씀하실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시작을 알리는 명절상이 차려진 곳으로 향하였죠. 이미 그곳에 도착했을 땐 어머님이 먼저 도착한 이유였어요. 시어머님은 저의 일방적인 통보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는지 문 앞에 가보니 열쇠 수리공까지 불러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시니 아니겠어요. 저는 열린 문을 통해 시어머니의 뒤를 이어 들어갔어요. 현관에 들어섰을 뿐인데 이미 격양된 시어머니 목소리가 쨍쨍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이놈아, 내가 이 술집 여자 정리하라고 했니 안 했니? 너 지난번에 그렇게 네 와이프한테 된통 걸릴 뻔한 거 새까맣게 잊은 거야? 머리가 뭐 닭대가리냐? 아니면 붕어대가리야? 만날 거면 네 마누라처럼 똑똑한 여자를 만나던가. 누구랑 붙어먹다 버려진지도 모를 쓰레기 같은 걸 끼고 들면 어쩌잔 거야? 이러다 저 술집 여자 뱃속에 네 애라도 덜컥 들어서 봐. 그걸 어떻게 키우려고 해? 그럴 바에 없는 게 낫지. 그리고 너, 내가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지라고 했냐 안 했냐? 그래서 지난번에 돈 봉투도 손에 곱게 쥐어 보내줬잖아. 마음 같아서는 머리채는 몽땅 뜯어다 국 끓여 먹고 싶은 마음 꾹꾹 눌러가며 보내줬더니 여전히 우리 아들 등에 빨대 꽂고 살고 있어. 아이 엄마, 대체 여기로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리고 나도 좀 숨 좀 쉬면서 살자. 엄마 말 맞더라. 기센 여자로 마누라 모시면서 떠받들고 살고 있자고 하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도 내 기분 살살 맞춰줄 그런 와이프가 필요한데 어떡해. 그리고 내가 돈이나 있고 하니까 애라도 나를 만나주는 거지. 땡전 안 풀없는 거지라고 해봐. 얘라도 내 옆에 붙어 있겠어. 그걸 말이라고 해? 피는 못 속인다고? 어떻게 이런 것 같은 네 아비랑 똑같이 닮아 닮기를? 내가 바란 만큼은 안 된다고 얼마나 너를 오르고 달랬어. 네 아버지도 네가 있든 말든 허구한 날 밖으로 다방 여자, 술집 여자, 온갖 동네 해픈 여자들 품고 다니느라 내가 어려서부터 동네방네 네 손잡고 네 아버지 잡으러 안 가본 곳이 없구만. 너 벌써 잊은 거야? 네 애미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두 눈으로 본 놈이 터젓이 본쳐버리고 이런 술집 여자하고 새해 첫날부터 이 꼴로 있어. 여기 네 와이프가 알려준 곳이야. 이제 보니 일부러 여기로 보냈네. 너희 이러고 있는 걸 보고 내 속 뒤집히라고. 네, 어머니 잘 보셨어요? 제가 어떤 지옥에 있는지. 어떻게 어머니도 같은 상처 받으셨으면서 저한테 자신 못 낳았다는 약점 가지고 후벼 팰 수가 있으세요? 아니요. 더 이상 어머니께 묻지 않을게요. 어찌되었건 잘못한 건 어머니 아들이니까요. 저도 어머니 덕분에 더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 잡았으니 이걸로 퉁칠게요. 그리고 당신은 하루빨리 변호사부터 구하는 게 좋을 거야. 이혼이야 유책 배우자인 당신이 넙죽 엎드려도 모자라겠지만 바람 피우느라 회사 나몰라라 하는 동안 내가 밤새워가면서 망할 뻔한 거 여러 번 일으켰거든. 우리 직원들하고 말이야. 그래서 덕분에 손쉽게 당신 사장 자리에서 쫓아낼 수 있게 됐지 뭐야. 그래도 너무 쉽게 손에 넣으면 나도 그간 준비한 시간이 아까우니까 당신도 어디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뻔뻔하게 굴어봐. 제가 시어머니에게 보내준 주소는 내연녀인 여비서와 남편의 새로운 아지트 주소였어요. 당연히 비밀번호는 몰랐던 탓에 한번 화가 나면 앞뒤 잴 것 없이 달려드는 시어머니에게 미끼를 던져준 것이었죠. 제가 굴리는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는 역시나 제 예상을 150% 적중하셨어요. 욱하는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문까지 강제로 오픈해주신 덕분에 하필이면 시원하게 술에 취해 잠든 두 쓰레기를 제 고귀한 핸드폰에 담을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바람 피우는 아들과 상간녀를 헤어지게 하기 위해
그간 제 뒤에서 어르고 달래고 계셨어요. 하물며 상간녀에겐 1억이 넘는 돈을 여러 차례 나눠 직접 봉투에 담아 쥐어줄 만큼 끓어오르는 옥하는 마음을 다스린 채 참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이 두 쓰레기가 여태 정신을 못 차리고 더군다나 아들은 내언녀에게 돈까지 뜯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니 시어머님은 눈이 돌아 제가 갔을 땐 이미 시어머니 손에 내언녀의 머리채가 잡혀 있었어요. 그것도 과거 시아버지의 바람 덕분인지 예사롭지 않은 솜씨로 말이죠. 긴 머리를 한 바퀴 돌려 움켜잡아서는 시어머니 소나기를 빠져나갈 수 없도록 쥐고 있더라니까요. 그 모습이 어찌나 경이롭던지 아직까지 두 눈을 감아도 생생하게 그려질 지경이랍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하기에 내가 바람만큼은 안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말하지 않았냐고. 네 아빠 온갖 여자들과 바람 피우느라 네 엄마 눈에서 피눈물 나는 거 본 놈이 똑같이 하는구나. 남편도 반죽을 만들었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현란한 솜씨와 패대기로 내연녀는 응급실에 실려갔고 잠시 병원에서 한눈 판 사이에 내연녀는 링거바늘도 뽑아둔 채 도망가 버렸어요. 남편은 그제야 술에 깼는지 병원 복도에 무릎 꿇고 앉아 울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빌 타이밍은 지난 지 오래였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동안 회사는 몇 번이고 부도 위기를 맞았고 저는 남아있던 직원들과 함께 사활을 걸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그 덕분에 회사는 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정신이 나가 있는 동안 제가 이 회사와 시댁재산에 기여한 자료를 샅샅이 찾아 모았어요. 정말이지 100원 한 장 내 노력에 깃들지 않은 것이 없더군요. 이러한 갖은 노력 끝에 결국 저는 회사는 물론이고 어머님 앞으로 세워진 2층짜리 식당 건물까지 보조리 빼앗아올 수 있었어요. 물론 제가 이 모든 걸 빼앗아 오는 데는 오랜 시간과 서로 밑바닥까지 내뱉치는 각고의 썰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국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줬어요. 결혼의 숭고함과 본초의 희생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땡전 한 푼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쫓겨나다시피 내쫓겼어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생각했죠. 시어머님은 제발 저에게 식당만큼은 돌려주면 안 되겠냐며 마지막까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셨어요. 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하나 있는 아들 이렇게 키운 것도 내 잘못이고 같은 여자로서 건들면 안 되는 상처 호며 파서라도 내 아들 흠 덮어주려고 한 것도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우리 모자보다 많이 배운 네가 불쌍한 사람 돕는다 생각하고 식당만이라도 돌려주면 안 되겠어. 이 식당도 나도 너랑 똑같이 네 시아버지 바람 피어 이혼하고 먹고 살라고 내 인생에서 죽지 않으려고 부여잡고 살아온 유일한 통화줄이나 침배 없는 거다. 사람이 최소한 먹고는 살게 해줘야지 안 그래? 그래 아니면 나라도 살게 해다오. 난 그래도 둘이 헤어지라고 어르고 달래고 이 늙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러니 너 몰래 떨어져 나가라고 그 여자 술집 다닌 것도 찾아와서 말렸지. 근데 술집에 있다 나와 그런지 애가 덕하더라고. 무슨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해. 오죽하면 내가 돈까지 손에 쥐어주면서 헤어지라고 했겠어. 그런데 도구를 봐서라도 남 먹고 살게 해줄 수 없겠니 아가? 시어머니는 끝끝내 자기 아들은 고쳐 쓸 수도 없는 쓰레기란 걸 인정하시면서 자기라도 먹고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애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여실없이 쏟아내더군요. 남편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이를 잃고 그 슬픔을 핑계로 난생 처음 유흥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거였어요. 그러다 친구들 소개로 간 강남의 유명한 주점에서 처음 내연녀를 만나게 됐고 입안에 혀처럼 구는 내연녀의 달콤한 속삭임에 빠져 그 여자를 회사까지 들이게 되었던 것이었죠. 남편은 여전히 아이를 잃은 슬픔을 핑계로
저에게 동정심을 유발해보고자 눈물을 쥐어짜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사람이 끝까지 저렇게 역겨울 수가 있나 추악한 모습에 속이 울렁거리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불륜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 몰래 회사 공금으로 둘이 지낼 아지트를 산 것은 물론이었고 내언녀 앞으로 강남의 샵까지 차려주지 뭐예요. 정말이 즉가면 갈수록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그건 내가 이런 양파 같은 사람하고 살았구나 싶어 눈이 매워 눈물이 다 흐르는 거 있죠. 하마터면 모르고 제가 선수 지어줄 뻔한 재산까지 모조리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이 적기이다 싶어 병원에서 도망친 내언녀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해버렸어요. 이제는 거지나 다름없는 남자가 상간녀에게 미제로를 대신 내줄리 만마할 테니까요. 내언녀는 상간녀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재벌은 난 못 준다고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타깃에서 온갖 교태를 부리며 몸을 베베 꼬고 있기에 전 직접 가서 서류를 건네줬어요. 이번에는 나이가 좀 있네. 지난번 우리 남편은 그래도 키껏해야 10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났을 텐데 이번엔 그냥 아버지뻘 아니야. 너도 참 힘들게 산다. 네가 더 바쁜 것 같아서 상간녀 고소장도 못 받고 있는 것 같긴 해. 내가 직접 왔어. 덕분에 나도 냄새나는 쓰레기 갖다 버릴 수 있어서 고맙단 말엔 직접 얼굴 보며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우리 시어머님이 주신 돈 있잖아. 그거 아직 안 썼으면 아껴 드리는데 좋을 거야. 상간녀 소송이라는 게 알고 보니 몇 번이고 할 수 있더라고. 네가 지난번에 내가 보낸 고소장 안 받았길래 지난번에 위자료 한 번 더 얹혀서 보냈어. 그리고 아마 곧 이분 와이프분도 너한테 고소장 보내주실 거야. 내가 방금 너랑 같이 있는 사진 보내드렸거든. 쉽게 번 돈이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아껴 써. 이제 시작이니까. 저는 상간녀가 이사간 지역 맘카페부터 상간녀가 나온 고등학교 동문회까지 유부남하고 불륜한 상간녀인 걸 대접을 붙이듯 빠짐없이 널리 퍼뜨려줬어요. 그리고 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어엿한 회사의 사장이 되어 친정 부모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늙고 수척해진 부모님 얼굴을 보며 죄송하다며 그간의 불효를 씻어내기라도 하듯 몇 시간이고 울며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목 놓아 우는 딸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으며 가냘픈 손으로 등을 토닥여 주실 뿐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으셨죠. 전 다시금 친정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로 돌아와 그간 떨어져 있던 시간을 채우기라도 하듯 매일같이 저녁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물건 회사도 제가 맡고 난 후로 더 성장해져서 진짜 개인 비서가 필요할 정도가 됐죠. 얼마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냐고요. 눈 뜨면 고급사단을 이끌고 온 기사와 비서가 출퇴근을 돕기 위해 매일같이 문 앞에 대기하고 있을 정도라면 믿으시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제가 퇴근한 지 제 곁에서 그간 못해준 응원까지 몇 배로 해주겠다며 저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계신답니다. 부디 제 사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저처럼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말고 집안에 도움을 구할 수 있다면 있는 힘껏 용기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이은 빗줄기에 울적한 마음이라고는 함께 흘려보내시길 바라며 언제라도 곁에 사랑하는 이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랄게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